네, 이번에는 선관위 사태 등 정치 현안 관련해서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 맡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네, 자 앞서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준비한 그 뉴스 퀵배송 코너에서도 말씀을 네. 좀 드렸는데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12일째 이른바 올공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거의 시위대가 선수들한테 가방 열어봐, 당신 그 부정선거 네. 혐의가 있어, 뭐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에 대해서도 중국 공안이냐, 예. 비아냥거리고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저는 임계점 넘었다고 봐요 지금. 그래서 경찰이 이것저것 여러 고려를 하겠지만 지금은 결단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경찰은 결단해. 근데 경찰이 왜 우물쭈물하는 겁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행각에 대해서. 어쨌든 초기에 잠실 집회가 갖는 의미가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당했다. 기본권을 어떻게 훼손할 수 있냐. 그것도 선관위가. 네. 라는 것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네. 전 당연히 그렇게 의사를 표현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순수한 의도였죠. 그게 오염되기 전까지. 전환길, 황교안 등으로부터 오염되면서 이 집회가 망가지기 시작한 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그러저러한 것들을 고려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 좀 결단해야 되고 과단성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중이라도 공권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네. 아니 시민이 시민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공권력이 우스워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거는 나라가 나라다운 게 아닙니다. 그럼요. 공권력의 권위가 살아 있어야 이게 말을 들어야 되는데 경찰을 조롱하고 당신 중국 공안 아니야 이런 말을 듣고 참고 있는다는 것은 이거는 공권력의 권위가 실추되는 거죠. 예, 충분히 그분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네.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어쨌든 국회에서 지금 막판 협상 중인데 국조특위를 구성하기로 했고 네. 검경합동수사반이 구성돼서 조사를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특검 도입까지 하겠다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조금 그런 부분들에 맡겨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층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선관위의 이제 부실한 선거 관리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정선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부실 선거지 부정선거로 규정하기는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눠서 봐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이제 업무 방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특히 이제 그 어제 대한체육회에서 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수준인데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으면 국제대회 나가면 성적도 부진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핸드볼이라든지 선수들이 자기 집을 못 가는 거잖아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인데 집을 가로막겠다고 공권력이 아니라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앞을 막고 있으면서 가방 검사하겠다, 못 들어가게 막겠다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예요. 동네 양아치 깡패가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 야 여기 너 이거 내가 네 가방 검사 좀 해봐야 되겠어. 문제 있는지 보고 점검하면 패스 안 되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럴 권리는 누구한테도 주어져 있지 그렇습니다.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진짜 이거는 저는 이것도 사실 정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국민들이 보시기 이게 뭐야? 이렇게 어떻게 12일이나 이렇게 그냥 놔둘 수가 있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맞습니다. 예. 네. 이게 그 정부를 평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 일의 인과관계는 차치하고라도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상황 관리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보거든요. 말씀처럼 이번 잠실 집회 상황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이라도 공권력을 투입해서 강제 해산시켜야 된다. 최소한 시민들이 불편해하거나 공권력이 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장난처럼 대우받는 그런 상황은 마무리를 해야죠. 그리고 경찰들한테 당신 중국 공안이지 이렇게 하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부정선거 음모론과 맞닿아 있는 거죠. 그쵸. 부정선거 음모론의 핵심 축이 대한민국 선거를 중국이 좌지우지한다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멀쩡한 우리 대한민국 경찰에게도
니네 중국 공안이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엄단할 수는 없습니까? 그 어떻게 그냥 경찰이 그런 모욕과 조롱을 경찰들이 얼마나 소중한 대한민국 국가의 자원입니까? 그래서 경찰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경찰 직협에. 예, 야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요. 그 어려운 시험 보고 들어가가지고 중국 공안이라니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명감으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요. 대다수 경찰들은.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기가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중의 지팡이 경찰 경력 네. 아주 유능한 경력들이 이렇게 경찰들이 이렇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게 일상이 된다면 이 또한 이거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관위 사태는 도무지 황당무계한 뭐 대통령께서도 지난 1주년 기자회견 때도 말씀 주셨지만 투표용지가 없어서 못했나 알아봤더니 분배에 실패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표 용지는 있었어요. 예, 지금 노태학 그 전 선관위원장을 비롯해서 선관위 뭐 3천 명이 고발이 당했다라는 소식도 있고 출국 금지도 당해 있고 이런데요.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이거를 좀 되게 많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게 필요하죠. 진실 규명.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어떻게 해서 발생된 거냐, 네. 사람의 문제냐, 시스템의 문제냐, 아. 라는 부분들 진실 규명이 첫 번째 단락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진상만 파헤친다고 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저는 선관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좀 접근해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까지 선관위와 관련된 일들이 끊임없었어요. 맞습니다. 소쿠리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소쿠리 투표부터 해서 현대판 음소제인 네. 뭐 직원들 뭐. 아빠 잘 만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빠 픽으로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거의 땜질식 처방으로 면피를 해왔거든요. 선관위가 그런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저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진상 규명, 두 번째는 구조 개혁 네.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선관위가 선거철만 되면 휴가 가거나 휴직자들이 많아진다라는 이제 보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표용지와 관련해서는 한편으로는 왼손으로는 투표 참여하세요라고 하고 오른손으로는 투표 어차피 사람들 안 하니까 그 행정연구원에 용역 줘가지고 60% 50% 계속 줄여나가고 네. 뭐 남는 거 남아 있으면 또 막 부정선거론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이게 부정선거의 어떤 증좌로 막 그 비판받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선 저는 첫 번째로 근무기강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무기강 예. 선관위 직원들이 큰 선거가 있을 때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이 있을 때마다 휴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어서 올해도 국회에서도 선관위 지도부에게 따져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 지도부가 선관위 전체 직원들의 대상으로 야 이번에는 휴직 그만 신청해. 네. 근데 이번에도 또 늘었어요. 자 이게 어떤 악순환이냐고 하면 네. 지도부의 권위가 무너지죠. 첫 번째. 두 번째 이손이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다 휴직을 하고 해버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냥 뺀질뺀질거리면서 휴직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 물론 그게 공직자들의 권한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 기강이 안 살죠. 근무기강이. 그런데다가 선관위는 타 부처와의 인사 교류가 없는 데예요. 네. 선관위로 들어오면 끝날 때까지 공무원 그만둘 때까지 선관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종의 관료화 문제가 정말 심각한 데인데 근무기강도 해이해진 데다가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폐쇄적인 그런 구조가 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좀 더 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지금 그 잠실 상황과 관련해서 경찰이 진입 시도를 하고 있고 현재 시위대와 대치 중이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진압을 하고 있네요. 저희가 얘기하는 가운데 모르고 있었는데 이미 진압을 위한 그 현장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마 이 방송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과 이렇게 맞서 싸우는 건 정말 그분들이 애초 주장했던 참정권 훼손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선동에 놀아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희 방송 들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앞서 다시 돌아가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 근무 기간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가 네. 되는데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네. 그럼 이걸 제도화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선거 때는 휴가 가지 마, 선거 때는 휴직하지 마,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섬이 돼 버려서 그래요. 선관위가.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독립적이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당의 영향이나 집권 세력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상으로 독립기구로 규정돼 있어요. 네. 당연히 그 독립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디로부터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취해 법권지대, 네. 무풍지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이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상시적인 감시 감독을 받아야 내부의 그런 근무 기간이 바로 잡힐 수가 있죠. 예. 이를테면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자라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기를 했는데요. 감사원 감사도 저는 필요하고요. 네. 외부의 감사 기관을 둬도 되는 거고요. 감사 기관. 예, 외부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떤 형태가? 왜냐하면 감사원의 이제 감사 부분은 지난번에 헌재가 헌법 불합치 판단을 네,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헌 사안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예. 저는 물론 헌법을 바꿔서라도 이번에 선관위를 제대로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감사원 감사든 아니면 외부의 기관에 감사를 받도록 하는. 지금은 선관위 내부의 감사관실에서 예. 감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짬짬이 해서 그냥 뭐 되든 말든 어영부영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도 사실은 선관위 감사관은 예. 외부에서 공모를 해서 뽑습니다. 근데 판사 출신이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감사관을 네. 하고 계신데 네. 그래도 내부에 놀아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냥 선거 당일에도 노태학 선관위원장 그다음에 위철한 상임위원 둘만 출근하고 심지어 대구 선관위는 청사안에서 골프 연습하고 네. 황당무계한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게 그냥 다 확인이 된 상황이어서 이 저 근무기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뭐 법으로 안 되면 자, 근무기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관위는 앞서 말했던 독립성, 중립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 본업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다 추천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중앙선관위원이 9명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부가 3명을 추천을 하고 예. 대법원에서 3명, 국회가 3명을 추천을 해요. 예. 근데 이분들이 자기 직업들이 있다 보니까 예. 선관위원으로서의 일은 쌓이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날 당연히 나와서 봐야죠. 선관위원인데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원인데 출근해서 선거 업무를 안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최소한의 공적 책임이라든가 뭐 자기가 맡은 아니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회의 수당도 받고 회의 하죠. 수당도 받고 돈도 받을 거 아닌데 받은 만큼 일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위에서부터 그런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예.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가 있으면 휴가 가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차제의 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감사원이든 그러니까 개헌을 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든 아니면 그게 개헌이 안 되면 외부에 감사기관을 두고 감사를 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내게 하고 이것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제도 개혁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크게 4가지를 보는데요. 네. 첫 번째가 상시적인 감사 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방금 말씀하신 외부의 시선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자. 네, 두 번째는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원들의 상임화. 네, 상임. 네. 부업이 부캐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선거사무가 네. 부업하고 있어요. 본업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야 챙길 거 아닙니까? 뭐 알바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잖아요. 선거 사무라는 게. 근데 지금 보면 다들 각급 지방법원장이 부가에서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중에 한 명. 예. 각 시도별 선거관리위원장은 뭐 각 시도의 법원장들. 네. 그다음에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들은 부장판사들. 예.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선거관리위원 조직을 상임화하자, 상근화하자라는 게 두 번째고요. 예.
세 번째는 저는 투개표 사무를 혁신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예. 너무 옛날 거니까. 투개표 사무를 그냥 근원적으로 예. 뜯어 고치는 수준으로 가야 되고요. 예. 네 번째가 선관위의 관료제의 폐단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뭐 디테일로 들어가면 굉장히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좀 해내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테면은 그 투개표 사무를 새롭게 완전히 그러니까 정말 개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80년대 고착화된 거잖아요. 네. 87년 이후에 잘 안 바꾼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운동장 뭡니까 체육관에서. 체육관에 네.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때려놓고 다 이제 검표하는 시스템이죠. 투개표 사무를 바꾸는 게 힘들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거는 선거라는 사무를 바꾼다는 게 왠지 이게 좀 힘들잖아요. 예. 잘못 바꿨다가 큰일 나면 그쵸. 온전히 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예. 게 첫 번째. 두 번째, 선관위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관료 집단들로 둘러싸여서 그쵸. 대단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즉 본전만 하자라는 인식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시대는 21세기 AI 시대가 왔는데 바뀌지가 않았어요. 이 부분을 바꿔야 되고 또 하나 구조적인 문제가 제가 늘 어딜 가서든 이야기하는데 투개표 사무의 95%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투표장에 가서 그쵸. 개표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예. 95%는 지자체 공무원들이세요. 맞아요. 예. 선관위 직원들 안 나와 있어요. 선관위 그쵸. 그냥 감독만 하고 예. 교육만 할 정도예요. 예. 그걸 저는 선관위 직원이 한 3,000명 조금 넘거든요. 예. 지금 한 1,000명만 남겨놓자는 거예요. 제 아이디어는. 예. 나머지 2,000명은 다 지자체로 주자. 예산과 인력, 권한까지 다. 어떤 걸 주냐? 투개표 사무와 관련해서. 투표와 개표 사무와 관련해서는 지자체로 넘기자 이제. 이게 상임화하는 거하고 또 별건인 또 건가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1,000명에 대해서는 상임화해서 아예 전업으로 붙어 있게 하고 예. 그다음에 선관위라는 조직을 다운사이징해서 예. 줄여서 진짜 그분들이 해야 될 일만 제대로 하게끔 하고 투표라든지 개표 사무, 예. 투표장 예. 관리한다든지 뭐 개표 예. 업무한다든지 이건 지금도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다는 어차피 거예요. 하고 있다. 네. 예. 그걸 그대로 그냥 예산과 인력을 지자체로 넘겨줘서 하게 하자. 네. 그게 순리 아니냐. 그게 더 잘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더 책임감 있게 잘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책임은 선관위가 지게 하고 예. 일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 송파 같은 경우도 그런 사고가 그렇죠. 터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게 송파구청 책임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투표용지가 없다. 난리가 나겠죠. 바로 그냥 구청장한테 전화하든지 해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예. 야, 송파에 있는 송파구에는 투표용지가 분명히 남아 있었어요. 예. 그거 배분하면 된단 그렇죠. 말입니다. 예. 그걸 놓친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엔 송파구청 공무원들이 투표장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예. 그래서 송파구 선관위 이야기를 해요. 예. 거기서 막혀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예. 이 혀를 좀 뚫어야 된다. 그러려면 막힌 혀를 뚫어라.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이런 사설을 냈습니다. 대통령의 밥 친구가 선관위 쇄신할 책임자라니.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인 위철한 그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한테 이 진상규명 맡길 수 있냐 뭐 이런 거예요. 왜 그런데요, 그 짝은? 네?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관위원은 술 친구 사라지니까 이제 밥 친구 나오는. 밥 친구는 맞아요, 근데? 모르죠, 그거. 근데 선관위원은 예. 333 추천해요. 네. 대법관 셋, 정부 셋, 국회 셋. 예. 지금 9명 중에 국민의힘도 추천한 인사가 있어요. 왜 그럼 그 사람은 책임 안 져요? 그러니까요. 왜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만 책임져야 돼요? 9명 모두의 공동 책임이죠. 저는 예. 위철한 상임위원이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묻자는 거예요. 예. 따져보자, 조사해보자라는 거예요. 그걸 왜 대통령 정부가 추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나머지 8명의 책임을 다 온전히 져야 됩니까? 다 같이 져야지. 그러니까요. 일단 그 어제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전면 재선거를 6개 최고위 지역. 요구를 했습니다. 의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까 뉴스 브리핑 때 봤거든요. 네. 밖에서. 네. 기각되겠죠.
뭐 그건 선관위가 이제 결정할 소청심사를 문제인데. 결정할 문제인데 네. 그건 뭐 선관위가 법대로 판단하면 됩니다. 예. 근데 그 배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장동혁의 방패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의 이번 방패는 예. 부정선거. 네, 부정선거를 온전히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시간만큼 자기가 시간을 벌고 예. 또 한편에서는 극우 세력을 결집하고 윤핵관 세력을 결집해서 장동혁 퇴진의 압박을 무마시키겠다. 그렇죠. 뭐 초등학생들도 알만한 수인데요, 이건. 그러니까요. 근데 그다음 계속 이제 그 혼란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방선거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내용이 상당한 것 같아요. 지지율도 역전이 됐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어요. 딱 원포인트 선거예요. 선거 전과 선거 후를 비교하면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지층 간의 이 갈등도 어마어마합니다. 무서워서 댓글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풀을 달아주십시오. 자,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의원님께서는 당에 오래 계셨고 당에서 오래 계시지는 않고요. 어쨌든 여의도 주변에서 그랬나? 있었죠. 당에 네. 오래 계시지 않았어요? 당직도 맡고 뭐 전략도 하시고 네. 선거도 많이 하시고. 예. 과거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열린우리당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겠지만 열린우리당 시절에 저희가 원내 가반 해방 이후 최초로 네. 152석을 얻어서 맞아요. 과반을 얻어요. 근데 그게 무너지는 게 불과 한 2년 사이에 무너집니다. 선거가 끝나고 보궐선거가 그때는 봄 가을로 있었거든요. 봄 가을 보궐선거가 끝날 때마다 지지율이 5%씩 빠지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선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선거 이후에 집권 세력의 태도입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할 걸 반성하고 잘할 건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선거 결과에 대해서 니 탓을 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은 알아차려요. 야, 이 태도가 문제구나. 전 정치는 태도가 우선이라고 보는데 태도에서 느껴지는 거죠. 집권 세력으로 온당치 못한 태도야 라고 지금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대단히 걱정스러워요. 저도. 이건 이대로 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수습되어지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수습해야 됩니까? 이를테면 대통령은 이제 그 지지율 나온 거를 이제 X에 올리고 대국민 사과를 하셨어요. 반대로 이제 정청래 대표는 12대 4다. 그리고 어제는 강원도에서 큰 승리, 물론 이제 큰 승리입니다. 강릉시장 처음으로 지방선거 실시된 이후로 처음으로 민주당 출신 강릉시장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근데 지역별로 그렇게 평가도 중요한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시험을 잘 봤는데 국영수는 망했어. 그럼 잘 본 시험이냐 뭐 이런 비유도 하던데 어떻게 빠른 수습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상대를 향한 평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상대? 네. 그러니까 정부와 당 사이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장윤선 기자님을 향해서 평가를 하면 안 되죠.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해야죠. 우선. 자기 스스로 평가. 예. 그런데 이 전당대회와 정치라는 게 있어서 상대를 향해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평가를 내리려고 하죠. 그래서 평가는 저는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지방선거 평가는 뭐 당에서 TF 만든다면서요. 네. 외부 인사들한테 맡겨둬요. 그쪽에서 잘하게 만들면 돼요. 근데 그때도 이제 이재명 그 대표 시절에도 혁신이 그때도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외부에 맡긴다고 해서 또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평가에 대해서 각자의 처해 있는 위치가 다른데 그 위치에서 자기 유리한 대로만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평가는 평가 기관의 인사들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건 전당대회랑 너무 결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보거든요. 아, 저 사람들은 집권 세력인데 왜 자기 밥그릇 싸움을 저렇게 하지? 라고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잖아요.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유일하게 큰 선거가 없는 게 앞으로 2년 동안이에요. 2028년 4월 총선까지 맞습니다. 2년 동안 큰 선거가 없어요. 제가
청와대에서 8년 정도 있어봤는데 이럴 때가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네. 정부는. 예. 그러면 일할 수 있도록 정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쭉 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게 성적으로 나타나서 평가를 받는 게 2024년 4월 총선이 되어야 돼요. 네. 2028년. 28년 총선이 예. 되어야 돼요. 예. 그런 식으로 모아가야 되는데 예. 지금 그게 안 모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딱 한 번의 기회가 남은 거네요. 네. 28년 총선. 맞아요. 28년 총선을 위한 준비를 정말 그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28년 총선도 날아가고 2030년 대선은 대선 어떻게- 지선이 같이 있죠. 대선 지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망하는 겁니까? 예. 이번에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아까 뭐 국영수 이야기하셨는데 예방 주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고의 예고편이라고 저는 봐요. 음. 경고를 내리기에는 이재명 정부가 잘해왔고 그 기대도 커요. 네. 근데 뭔가가 좀 오만하고 뭔가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있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볼 두 때.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특히 이제 영남권에서조차도 대통령 일 잘하신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좀 오만한 것 같아. 이것만으로 평가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뭘까요? 뭐가 가장 큰 페인이라고 보십니까? 그걸 제가 여기서 또 이야기하면 야 저 인간 봐 저쪽에 서 있네 이쪽에 서 있네라고 봐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 표현의 자유가 없네요. 표현의 자유가 없다라기보다는 예.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들이 우선인 상황에서는 이걸 잠시 내려놓고 이야기하자. 왜냐하면 이걸 이야기하는 순간 각자가 다른 스펙트럼으로 보고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 좀 주셨는데요. 오늘 오전 정청래 대표 당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 주권 시대를 열 전당대회를 준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수많은 어록 가운데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라고 했던 말을 참 좋아하고 늘 가슴에 새기며 임해왔다라고 밝히고 당 운영도 당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한다.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는 당원 주권 시대를 활짝 열 전당대회를 준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관련해서 오늘 아침 SBS 라디오에 출연한 한민수 당대표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이 끝나기 전에는 정청래 대표가 거취 표명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까요? 네. 메시지가 많아요. 메시지가 너무 많다. 네, 많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민들께서 경고의 예고편을 보냈다면 라고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할 수 있죠. 할 말씀이 많을 수 있죠. 그러면 삭히는 것도 필요하죠. 네, 근데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볼 때. 너무 많다. 네. 좀 삭혀라. 홍어처럼 좀 삭혀라. 뭐 그까지는 아닌데요. 네, 지금은 많아요. 많다. 네. 너무 중언부언 뭐가 말이 많다. 이제 네. 이런 말씀 좀 그 주셨어요. 말이 말을 잡게 돼요. 말이 말을 잡는다. 예. 예. 그러니까 좀 내려놓고 지금은 약간 냉각기 같은 게 필요한 때다. 네. 예. 그러나 지금 어쨌든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써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제 출격해야 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되게 바쁠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만 바쁘지 않을까요? 우리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전당대회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지 않을까요? 그게 대한민국이 잘 되고 당이 잘 되는 길인데 물론 뭐 그 속에 같이 전대도 같이 있습니다만 너무 전대에 목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정말 해야 될 것은 이재명 정부의 1년 지났고 4년 남았어요. 네. 예, 4년 지났고 1년 남은 게 아니라 1년 지났고 4년 남았다. 그런데 너무 갈등이 심해서 스스로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매우 우려된다 싶습니다. 며칠 전에 봤던 모 기자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민주당은 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냐고.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게요. 그 기자 누군지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왜 이렇게 치열하게 갈등하는 건지 저도 이해가 안 돼서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조만간 또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